사실은 제가 견문이 짧아가지고 몇 개 못 썼는데 해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 형태예요. 아까 말했던 그 가맹점주들이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고 본사는 이제 그 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역할만 해서 로열티를 받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버거킹 말고 또 뭐 있죠? 프랜차이즈 아닌 데로는 뭐 델몬트도 사실 협동조합이고, 이제 스페인 협동조합이 많이 발달한 스페인 같은 데는 몬데라곤을 비롯해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10대 기업 안에 한 3,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웹펜비는 아니지만 협동조합으로 제일 큰 데가 뭐 생협, 아이쿱 생협, 자연드림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데고요. 그 다음에 농협도 협동조합인 거 아시죠? 농협, 수협 이런 데.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은 엄밀히 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의 강제로 정부 차원에서 만든 거라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어떤 그런 거고요. 자생적으로 기본 법령 안에서 시민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협동조합은 2013년도, 12년도 이후에 있는 협동조합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데가 초기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생협이나 이런 데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기업 모델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 이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이거거든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이렇게 만들면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관상에 아니면은 그런 거에.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악용하고 오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많지만, 이 기업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다 보면 이 기업의 이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를 따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정관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얘기는 그만하고 소셜이라는 뜻을 좀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소셜은 좁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라고 했고, 우리 소셜 프랜차이즈에서 그 소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소셜을 SNS 소셜로 해석한 사람은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실 건데, 소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셜이 이제 소셜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소셜 프랜차이즈. 예. 이 기업이 도와서 예.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취지의 사회적 뭐 약자 뭐 이런 사람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소셜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를 소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단순히 그냥 나누는 거를 소셜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에 공헌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셜의 의미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 해결. 근데 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일반 기업들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 있는 시민들, 사회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 구성원들이 불편한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그 소셜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이나 이런 진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기업들이 왜 이렇게 착한 기업으로 흘러가느냐? 사회적 문제만 해결하면 소셜 기업이라고 하는데 왜 소셜 기업들이 착한 기업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기업을 해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소셜 벤처를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왜 소셜 기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셜에서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물 어딨지? 그 소셜에서 그 일반 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이 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만 해결해요. 이해되세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소셜 비즈니스인데, 일반 기업들은 시장이 크고 그걸 해결하면서 돈이 많이 되는 그런 것만 비즈니스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소셜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아무도 해결 안 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없거나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도 내가 진짜 3대가 뭐 부흥할 정도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의 일까지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법망 안에서 만들어진 기업들한테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금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를 정의할 때는 사회공헌을 하는 모델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책들이 막 얘기하는 걸 그냥 제가 다 짜집게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변혁을 만드는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드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기업들.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재단, 뭐 사단, 법인. 협동조합 중에도 그래요. 호흡기만 끼고 있는 거지 뭐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 정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변혁을 만들어내야 되고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경영하는 기업들. 그래서 나 좋은 일 하는데 올해 내일은 없어. 그리고 이거 하고 끝내도 돼 하는 거는 소셜 비즈니스 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특징인데요. 이 효과를 소셜 임팩트라고 하죠. 이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변혁을 계속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그 돈을 주주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번 돈을 많이 사회에 이제 투자를 하죠. 사회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일자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지속 투자를 사회에 하죠. 재투자, 사회의 재투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 비즈니스고 소셜 기업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좁은 의미로 이런 기업들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마을 기업 이거는 뭐냐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뭔가를 벌리는 것도 CSR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셔서 그런데 내가 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개념적으로는 사회공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을 만드는 거,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만드는 게 마을 기업인데 개념 너무 좋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마을 기업.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심당 같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심당도 생각해보면 빵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마을 기업이 계속 먹고 살려면 계속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을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을 기업들이 다 아사된 거거든요. 협동조합도 뭐 여기는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뭘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했었어요. 협동조합이 잘 되는 분야가 뭘 것 같아요? F&B요? 왜요?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외식업이 확장을 잘 하기 위한 용이하니까? 그것도 말되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F&B 괜찮다고 본 게, F&B가 성장 잘 되려면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거든요. 마케팅, 요리, 다 필요한데, 그걸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이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한다고 쳤을 때 힘을 누군가 빼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힘을 주었을 때 그 F&B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여러 사람이 하니까 잘 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종합예술이니까 외식업이. F&B 괜찮은데 협동조합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는 제 고민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협동조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신뢰를 기반한 비즈니스가 뭘까요? 음식. 그래서 F&B가 잘 된다. 음식. 안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한 신뢰감을 가져야지 비즈니스가 잘 돼. 협동조합에서 식당 한다고 하면 그거를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아마도 협동조합 해야 건강한 음식을 만들지 이렇게 치환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드림 생협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좋은 음식을 만들잖아요. 신뢰를 키우니까 자연드림이 잘 되는 거죠. 두 번째, 신뢰를 기반한 사업 또 뭐 있어요?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농협, 수협 이런 데 다 협동조합인 거예요. 금융은 안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협동조합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 비즈니스 영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면 협동조합으로 하기 괜찮겠다 싶은 거고, 또 한 가지 이건 또 다른 관점인데 되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개념적으로 아까 F&B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너무 저희가 시장 경제에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줄다리기를 같이 하면 몇 명이 힘을 빼요. 그걸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몇 명이 힘을 뺄 거예요. 누군가는 프리라이더가 생기죠. 그래서 잘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힘 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나마 협동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할 때는 그래도 성공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됐고,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워낙 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는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은 그나마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중에서 왜 잘 되냐면요, 마을 기업은 규모의 확장을 못 하니까, 이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이거든요. 돈이 여기 들어와 줘야지만 잘 되는데, 마을 기업은 확장을 못 하니까 돈을 누군가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돈을 투자를 안 해요. 협동조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든 100만 원 투자하든 1인 1표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100만 원 투자해든 1,000만 원 투자하든 내가 똑같이 1을 갖는 게 협동조합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지가 않아요, 협동조합 안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인데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라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본을 내가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주주들의 욕망을 어디에서 실현하냐면 인건비에서 실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연봉을 1억, 2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초기 기업일 때 많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사회적 기업으로 했을 때, 주식회사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할 때 남는 거를 나누는 거니까 좀 덜 남기면 되니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좀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자본 조달이 이제 소셜 투자라고 해서, 소셜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한테는 투자하는 자본 캐피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성공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자활센터는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너무 생존에 오늘 내일 달려있는, 생계를 달려있는 사람이니까 기업을 확장시키고 뭐 이럴 여지가 없고 되게 수동적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확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질은 이거 다 아시겠지만 프랑에서 온 개념이고, 이 프랑이 어원이 프랑인데 이게 해석하면 프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사실은 권리를,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을 속박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양해주고 권리를 나눠준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 고대로,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영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프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과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게 사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고, 권리에서 속박시키는 건데, 영어도 프리잖아요, 프리. 그러니까 사실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까지 막 그런 거에서 이렇게 타박을 받거나 비난받는 게 아니라 자유나 뭐 권리, 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노예적인 속박에서 이렇게 해방해주는 이런 개념까지도 가고 있고, 나중에 이게 더 18세기 정도 갔을 때는 더 좁혀진 개념이 돼가지고 선거권을 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투표권을 줬다는 거는, 18세기에 투표권을 줬다는 거는 존중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기본 개념은 사실 그대로 원래부터 좋은 개념이었던 거죠. 사실 노하우나 이런 거를 나눠줘서 돈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현대적인 의미로 해도 돈을 못 벌게 해주니까 문제된 거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해석할 때
이제 뭐 교육 사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그때 브랜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브랜딩이라는 게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게 브랜딩의 개념이 아니라 브랜드 학자들, 브랜드를 진짜 많이 실험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의 브랜딩 개념은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 프로덕트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를 브랜딩의 어떤 핵심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 할리 데이비스를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게 만드는 거, 샤넬이나 구찌 가방을 그게 뭐 제조원가가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거를 미친 듯이 환상을 갖고 그거를 충성 고객으로 이렇게 사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브랜딩이라는 게 좋은 브랜드, 강력한 브랜딩이라는 게 그런 건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사실 브랜드를 많이 만들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데 이 브랜딩 사업을 정의를 그냥 매장을 많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걸 브랜딩이라고 만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좋은 브랜드, 강력한 브랜딩을 한다고 개념으로 정의하면 사실은 그 브랜드가 우리 브랜드를 엄청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브랜드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구찌나 샤넬백이 원가가 10%도 안 되는데 사는 것처럼 그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정리하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공유의 개념, 아까 풀이라는 그 공유의 개념과 브랜딩이라는 개념들이 결국 공유는 내 거의 권한과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개념이고 브랜딩은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나와 물화일체되게 만들고 나를 너무 좋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나랑 공동체적인 느낌을 들게 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는 나눔, 브랜딩은 신뢰의 개념으로 돼야지 프랜차이즈는 잘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뒤에 되게 빨리 스킵할게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한 일, 현재도 하고 있는 일들 다 섞여 있는데 동네발전소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상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말했던 철학과 생각들을 담아서 했고, 그 다음에 공유FC를 통해서는 지식을 공유하고 그 지식이 공유된 지식들이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알게 하고 실무자들이 나중에 오너가 됐을 때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잘 쓰여지길 프랜차이즈라는 도구가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회사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그런 성장을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고, 동네발전소는 막 동네에서 이런 재미난 일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일들. 이게 했던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이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공유FC는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변화를 만드는 거고, 이게 혹시 이게 저희 공유FC 로고가 이건데 저희가 워터마크로 쓰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왜 이건지 아는 분 계세요? 우리 그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이거 뭐라고 하죠? 미싱 영어로 말고 재봉틀 회사예요. 재봉틀을 만든 회사가 재봉틀이 엄청 이제 필요해지잖아요. 그때 산업혁명 시기에. 그러니까 이걸 재봉틀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재봉틀을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로 만들어서 라이센스를 주고 재봉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가맹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재봉틀이 우리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모델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모델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소셜 프랜차이즈를 공부하다 보니까 소셜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보다 더 상위 개념일 수 있겠다. 더 밑바닥 프랜차이즈는 정말 만들 때부터 정말 소셜한 가치를 가지고 있겠다고 한 그 유물을 찾아냈어요.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1800년도 중순 후반 정도인데요. 그때 마샤 마틸다 하퍼라는 여성이 세계 최초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예.
그 마틸다 하퍼라는 사람은 이제 여성인데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리학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좀 더 생리학, 몸의 어떤 뭐 그런 걸, 생리학 잘 몰라요. 생리학 기반으로 연구하고, 약간 영성적인 가치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샴푸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샴푸를 제조하면서 샴푸를 많이 쓰게 하려고,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그 머리 깎는 데 뭐라고 하죠? 이발소라고, 여자들 뭐라고 하죠? 미용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개의 미용실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마틸다 하퍼가 사람의 몸을 아끼고 생각하는 여성이, 그것도 여성이 사회적 가치로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기원은 처음부터 되게 따뜻했다는 거죠. 저희 회사는 뭐 엑셀레이팅 플랫폼을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서 좋은 외식기업들 프랜차이즈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로 꿈꾸고 있는데 현실은 그냥 뭐 소소한 수익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외식업을 봤을 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은, 개인 매장하는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엄한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장인 가게로 가셔라.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은 자꾸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모델로 가기 위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좀 제발 상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프랜차이즈, 나눈 걸, 번 거를 베풀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되거나 해외에 좀 나가서 국위선양해라. 그래서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영업과 프랜차이즈의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장 방식이 꼭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성장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프랜차이즈로 바로 가는 것만이 성장이 아니라 성심당 사례처럼 지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비즈니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산업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서 뭐 식품 유통을 하거나 이래서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성장 방식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여러 가지 융합적인 어떤 환경에서 우리 자영업자들도 성장해 나갈 때 꼭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성장하거나 장인 가게가 되거나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가 제발 되라.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에요. 외식업이 나아갈 방향성. 근데 이거는 좀 좁은 얘기인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영업도 했죠. 제가 올천 도시락이라는 거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봤더니 이쪽 시장이 조금 플레이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기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가 여러 개인데 이걸 가맹 모델로 하는 거? 이거 이미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여러 브랜드를 테스트하면서 그걸 다 브랜드 시키는 건데 여기가 조금 시장면에서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를 잘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가맹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시장 경제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사회적 경제는 여러 다수가 하는 건데 여기도 문제는 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돈을 못 보고 있지만 이 사회적 경제도 생각해보면 저는 이 사람들한테 자원이 집중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가운데 있는 이걸 만든 사람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름을 자생경제, 뭐 대한경제,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 어디서 봤어요? 블록체인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약간 그런 노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 노드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로서. 근데 블록체인으로 비즈니스로 실현돼서 검증한 사례가 없으니까 아직 근데 이제 이걸 도식화해서 개념화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은 이런 느낌의 노드거든요. 이거 보니까 블록체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사례는 많이 있는데요. 이건 검색해보세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랬고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컨셉 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회사를 예전에 다녔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회공헌을 어떻게 보면 CSV 내지 혹은 그런 걸로 승격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이 회사에 충성하는 의미로다 이렇게 알볼로 빌리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좀 세련되게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때 찾은 개념인 거예요. 지역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건 효율적인 도구를 같이 쓰고 그거를 그러니까 본사죠. 본사의 효율적인 같이 쓰면서 브랜드는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다 같이 쓰는 게 프랜차이즈일까 하는 개념에 이르렀죠. 브랜드는 다르지만 프랜차이즈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기능,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야 될 공통적인 기능을 같이 쓰면 컨텐츠, 그러니까 브랜드는 다르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무슨 빌리지, 이 지역에 가면 무슨 빌리지인데 협업을 하면서 공동의 기능을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공하기 어렵죠. 왜냐면 이 브랜드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브랜드 오너분들이 협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예. 다 자기 브랜드가 잘났으니까요. 제가 저희 알파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중요하게, 돈은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서비스가 인생장사학교예요. 저희 이거를 캠프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장사에 대한 학교를 만드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제 저의 자존감과 사회적 가치와 여러 가지 자아 실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모델인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장사에 대한 학교인데 여기서는 마케팅을 가리키거나 뭐 요리를 가리키고 그런 거에 집중된 기술을 가리키는 학교가 아니라요. 본질이나 이런 철학을 가리키는 학교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게 하고 장사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거에 포인트가 되는 이제 학교라서 프로그램이 여기 잘 깨져서 안 보이겠지만 인문학을 가리키는 전인 교육이 되게 주요 커리큘럼이고 두 번째는 관계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어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대면을 통한 어떤 그런 인간성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캠프와 기숙사 형태의 학교예요. 세 번째는 가게들이 너무 개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DIY형 창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테리어나 디자인이나 모든 걸 가리켜요. 그래서 과정이 길면 다 배울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전문가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그 가게에 자기의 개성과 어떤 철학을 오롯이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을 기르는 DIY형 창업 방법론이 있고요. 마지막이 학교 내와 학교 바깥의 상업지구에 이제 팝업 레스토랑, 팝업 키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졸업생들 혹은 여기 학생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음식을 팔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 네 가지 큰 꼭지가 인생 장사학교의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결국 장사꾼이 아니라 장인을 만들고 성공하려고 하는 떼돈 벌려고 하는 분들은 이 학교 오면 안 되고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은 저희 학교를 안 받고 그냥 행복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장사로. 그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캠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대표님들을 모시고 가는 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프랜차이즈 트러스트라는 그 멤버십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제 홍보한 지 3일 됐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서비스는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해왔던 서비스들 다 패키지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확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운영적으로는 제가 좋죠. 여러 가지를 되게 다방면으로 오랫동안 기획을 해야 되니까 맨날 모집할 때마다 모집할 때마다 품이 들어가고 개고생을 하죠. 근데 그런 거를 품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멤버십으로 만들고 사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일단 뭐가 들어가 있냐면 CEO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고 해외 연수가 들어가 있고 인생 장사학교 참가를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 사람과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소셜 프랜차이즈 스쿨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크고 작게 컨설팅을 계속 여러 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찬을 해요. 근데 그 조찬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저희 업에서 안 오신 분들은 이게 뭐 새로와 이러는데 저희 조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저희가 우리 쪽 산업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급을 지향하면서 만드는 저희 회사 내부에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을 다 터치해요. 그래서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뭐 주제별로도 뭐 공유 키친 뭐 다 건드리고 있는데 점점 고도화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리포트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회사의 기획이나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 기획부서가 없는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회사들 그리고 장사를 계속 키워나가야 될 외식업의 사장님들이 봤으면 하는 보고서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고서만 봐도 내가 치킨 창업하는 예비 창업자다 이러면 거기 나오는 정보들로 업체를 찾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뭐 객단가면 뭐며 이런 걸 판단을 토대로 장사를 해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압축된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 리포트를 그 자리에서 보고 월마다 브리핑하고 두 번째는 IR을 해요. IR.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IR을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외식업, 프랜차이저, 그 다음에 푸드 관련된 기업들 중에 여기 프랜차이즈 트러스트가 멤버십이라서 20명의 대표님들만 멤버십으로 하거든요. 그 대표님들 앞에서 IR 할 기업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프랜차이즈 20개 대표님들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은 그 사업성을 평가해주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초기 외식 기업들, 매장이 하나거나 매장이 없는데 메뉴만 요리만 할 줄 알거나 셰프거나 아니면 푸드테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식품 온라인 쇼핑몰 조그맣게 시작하거나 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IR을 하고 또 세 번째로 또 크게 생각하는 게 PR이에요. PR, 공급사 PR. 그래서 프랜차이즈 기업들 혹시 계신 분들 알겠지만 구매 담당자가 발굴을 잘 안 해요. 바쁘기도 하고요. 알아서 오기 때문에 좋은 협력사를 찾아 나서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구매 담당자는 메뉴 개발자한테 그 역할을 던지고 메뉴 개발자는 구매 담당자에 던지고 구매 담당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냥 협력업체에 찍어서 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분석하고 좋은 재료를 찾아 나서고 생산지를 검토하고 뭐 시대 흐름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프랜차이즈에서 구매 업무를 한다는 거는 알아서들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저는 생각하는 혁신 공급사들이 분명히 시장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혁신 공급사들이 마트나 이런 데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갈 수 있게 그런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매 담당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좋은 구매 담당자 역할을 대표님들 대신해서 하고요. 근데 이 비즈니스, 이 프랜차이즈 트러스트, 프랜차이즈 20개 기업의 이 신뢰를 만드는 이 멤버십의 핵심 비전은 사실은 이 마지막 장표에 있는 건데 이게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공동의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20개 기업과. 그래서 항공사 혹시 이용하신 분들 보면 마일리지 공용하잖아요. 그 스타 얼라이언스나 뭐 그다음에 스카이팀. 그게 이제 항공사들끼리 연합해서 마일리지를 공유하고 같이 뭔가 마케팅하고 프로모션 하는 건데 그런 20개 기업들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해외 진출도 같이 하고 뭐 백화점 입점도 같이 하고 여기 이분들 투자금으로 펀드도 만들고 그런 공동의 비즈니스를 여러 개 해요. 뭐 출판도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트러스트의 비전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저는 여기 오래되고 사업 잘하고 되게 성공하신 프랜차이즈 1세대 분들 잘 몰라요. 근데 앞으로 프랜차이즈의 주역이 될 만한 분들을 제 커뮤니티에 만들어서 이분들이 프랜차이즈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해나갈 분들이 이 20명에서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멤버십을 제가 계속하면 프랜차이즈 트러스트 1기, 2기, 3기가 계속 나와주면 그런 대표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혁신을 실무자들만큼 중요하게 혁신해야 되고 파급력이 높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이제 대표님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들의 공동체 이게 제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인데요.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은 이제 이걸 한 장의 장표로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는 이 그래프고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하고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확장하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얹혀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은 스몰 브랜드, 자영업 브랜드들, 개인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이 잘 시장에 발화시켜서 씨앗을 내야 되고, 그 브랜드들이 이 소셜이라는 기업의 형태나 소셜적인 사회적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점점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는 믿고 따지지도 않고 공유, 아까 말했던 그 어려운 영성의 나눔, 그러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내가 널 믿고 너가 날 믿고 우리는 그냥 한 공동체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나눔과 돌봄의 가치로 우리 서로를 믿고 우리는 하나의 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쉐어링의 진정한 나눔, 영성적인 나눔의 가치의 공유 경제가 만들어지면 브랜드가 초월이 돼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본 게 저희가 말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인 거고, 그래서 소셜 프랜차이즈 하면 성공하게 될 거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연사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스몰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연사가 골목대학에서 오시는 거고,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 형태로 브랜드를 하는 분들, 컨설팅 하는 분이 오시는 거고, 공유경제, 나누다 키친처럼 좀 공유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와서, 우리가 그 기업은 이제 일반 공유 키친과 달리 이제 소셜 임팩트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소셜 임팩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단순한 공유 경제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누다 키친 같은 대표님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소셜 임팩트 하는 분, 그걸 측정하고 평가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게 경제적 가치로 만드는지를 얘기해 주는 분이 오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엑셀러레이팅을 이런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들한테만 하는 기업의 대표님이 와서 이 전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이야기해 주면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7회차 과정은 단순하게 구성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녹여져 있는 거고, 제가 그렇게 주창하는 겁니다. 이 좀 재밌는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이론적인 얘기까지 해서 너무 피곤하실 거고, 다 회사 끝나고 오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이 개념이 아직은 미비하지만 만약에 혹시 TV에서 나오면 그걸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S가 소셜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